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자, 연준의 FOMC 정례 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많은 우려감이 가중된 가운데 간밤 이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예금 보장 발언에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했죠. 이 은행 위기가 악화될 경우 예금에 대해 추가 보증을 좀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건데요. 하지만 이렇게 은행권의 위기가 많이 진정된 국면에 접어들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졌습니다. 한편 간밤 뉴욕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건 이 기술주와 전기차주 그리고 은행주들의 급등세였는데요. 테슬라가 7%대로 상승을 했고 또 미국과 영국에서 인공지능 바드를 공식 출시한 구글에 힘입어 알파벳이 4%대 오름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장 마감까지 저희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성공 투자 포인트 두둑하게 챙겨가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이 시각 보도본부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헤드라인 중 이 보도국 기자와 좀 몇 가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김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계 소식 짚어볼 텐데요. 작년 4분기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다고요. 네, 지난해 4분기 국내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70% 급감했습니다. 반도체 한파에 직격탄을 맞은 모습인데요.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500개 기업 중 262곳의 실적이 확인됐는데 이 기업들의 매출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4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은 늘었습니다. 11.3% 증가한 662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업이익입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69% 정도 급감하면서 12조 9천여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실 이 기업들이 지난해 2분기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이 50조 원에 육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자 3분기와 4분기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크게 줄어든 이 대기업 영업이익 관련된 내용 살펴봤는데 이 반도체 업황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불안이 좀 컸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어떤가요?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는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업종부터 살펴보면 현재 19개 업종 중 13개 업종에서의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는데요. 특히나 반도체 한파에 직격탄을 맞은 모습입니다. 반도체 등 IT 전기기기 업종의 영업이익이 무려 지난해 4분기에만 85%가 빠졌습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가 한파를 겪으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굉장히 크게 줄어든 영향인데요. 개별 종목별로 살펴보죠. 삼성전자부터 확인해보면 가장 큰 영업이익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4분기 같은 경우에 4조 3천여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하면 무려 68%의 영업이익이 빠졌는데요. SK 하이닉스는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4분기에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약 1조 8천억 원가량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한 겁니다. 결국 이런 반도체 업종의 실적 부진이 전체적인 대기업들의 영업이익 감소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올해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다라는 점인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지금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나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올해 전망 역시나 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그나마 호실적을 얻은 곳은 자동차 관련 업종들입니다. 친환경차와 SUV차 등의 인기가 힘입어서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의 영업이익은 증가를 했는데요. 국내 기업 중에서 영업이익 증가액이 1조 원을 넘은 곳은 현대차와 기아 딱 두 곳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불안정한 반도체 업황과 또 반면에 호실적을 보인 자동차 업종 좀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재계의 성적표가 암울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이 삼성그룹의 창립 기념일이기도 한데 이 별도의 행사나 특별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네, 오늘이 삼성그룹의 이 창립 85주년입니다. 자, 그런데 예년과 마찬가지로요. 올해도 별다른 행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삼성그룹의 이 창립 기념일은 원래는 3월 1일입니다. 자, 그런데 고 이건희 명예회장이 총수로 부임한 이후 이듬해인 1988년에 제2의 창업을 선언하면서 기념일을 좀 바꾼 건데요. 특히나 2017년 미래전략실, 미전실이라고 하죠. 미전실이 해체된 이후에는 뭔가 삼성물산을 기념하는 그런 일로 의미가 조금 축소가 되면서 별도의 행사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 첫 번째 기념일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했는데 재계의 전언에 따르면 올해도 별다른 행사와 메시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에서는 아무래도 삼성이 요란한 이런 생일 파티를 하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데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을 보낼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로 실적이 악화되고 있고 특히나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 때문에 삼성전자가 미래로 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핵심 산업인 반도체 그리고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로봇 관련 쪽에서 뭔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삼성그룹과 관련된 이야기 짚어봤고요. 이어서 물가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밥상 물가가 고공행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물 가격까지 오르면서 부담이더라고요. 네, 오르다 이제는 물가까지 오릅니다. 네. 물값이 금값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상수도 요금이 1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생수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생수 가격이 한 달 새 7%가 오르면서 11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청 국계 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상수도료의 물가 상승률이 무려 4.3%나 됩니다. 이게 2006년 이후에 무려 17년 만에 최고의 상승폭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자체들이 상수도 가격을 많이 올렸죠. 여러 가지 생산 단가라거나 이런 요금 현실화를 요구하면서 잇따라서 지자체들이 금액을 올리면서 지금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물을 쓰는 것도 부담인데 이제는 마시는 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됐습니다. 생수 가격이 크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지난달 가공식품 중 생수의 물가 지수가 한 달 새 7.1%가 오르면서 무려 11년 만에 가장 높은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트병 등의 재료값 인상과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업체에서 생수 가격을 올리면서 지금 서민들의 부담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장 주목할 만한 공시 전해드리는 스피드 뉴스앤 공시 이어집니다. 김혜영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피드 뉴스 공시 김혜연입니다. 시장 오늘도 역시나 여러 가지 소식에 떠들썩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일부터 오늘까지는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주가가 요동을 치고 있는 모습이죠. 전일 감사 의견 한정을 받았다라는 소문이 전해지면서 하한가를 기록했다가 시간에서 급등을 보였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밖에 또 어떤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오스템 임플란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나리아 바이오만큼이나 개인 투자자들을 오랜 기간 힘들게 만들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지난해 상장 폐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큰 위기를 맞았다가 실적 호전의 주가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사실상 이 상장 폐지가 확실시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대주주인 덴티스트리 인베스트먼트가 다음 달 11일까지 주당 19만 원의 오스템 임플란트 2차 공개 매수를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개 매수 금액이 20일 오늘이죠. 오늘 오전 기준으로 시세보다 높게 측정이 된 건데요. 어느 정도의 손해는 감수하면서 2만여 명의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합니다. 이 공개 매수 이후에 자발적으로 상장 폐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는 탑 머티리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들어 1,3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공급 계약 체결에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실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공시에 의하면 영업 실적이 지난해 이미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성장을 보이기도 했었죠. 2021년 매출액은 319억 원이었는데 전년도에는 630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수주에 성공했던 공급 계약이 1,300억 원이기 때문에 지난해 매출액인 630억 원보다도 2배가 넘는 금액인데요. 올해 실적도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휠라홀딩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휠라홀딩스가 지난해 4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골프 관련 자회사 사업이 호조를 보인 덕분에 힘을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사업 부문별로 살펴봤을 때 이 골프 자회사인 아쿠시네트가 북미 지역에서의 매출 성장이 크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공급망 이슈가 완화가 됐고 운송비 부담이 줄게 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대비 2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이게 됐는데 다만 이 휠라 부문의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휠라 부문 중에 이 국내 사업을 담당하는 휠라 코리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부진했던 영향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크래프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8일 열리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400여 명의 소액 주주들이 모여서 주주 행동주의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3%의 지분을 모집해서 장병규 의장과 김창한 대표 재선임에 반대표를 행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배틀그라운드 이후에 뚜렷한 히트작은 없었지만 신작도 꾸준히 준비하고 있고 AI 기반의 새로운 플랫폼 사업도 준비 중이며 실적도 유지하고 있지만 주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상장 당시 공모가가 49만 8천 원이었는데 현재는 18만 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주가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뚜렷한 히트작 부재와 주가 하락에 경영진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라는 입장을 현재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기업들의 공시와 뉴스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 공시의 김혜연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시장을 이끄는 핵심 이슈는 무엇인지 전문가의 의견과 여기 AI 참견까지 더하는 AI 상담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워드홀딩스의 김성훈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사님과 오늘장 이슈 좀 점검해 볼 텐데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시장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조정을 겪었던 제약바이오주죠. 드디어 겨울잠에서 깨어나게 될까요? 오늘 관련 이야기 자세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달 개막을 좀 앞두고 있는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인 미국 암 연구학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주에 기대감이 조금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 K바이오 관련해서 좀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앞서 AI 참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챗GPT한테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어떤 기술력을 조금 갖춰야 될지 물어봤더니 이제 새로운 약물 개발 기술 당연히 꼽힐 수 있겠죠. 그리고 생산 기술도 좀 있어야 하겠고 또 규제나 인증 등도 거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 또 글로벌 시장의 이해력도 있어야 되겠고요. 협력 및 파트너십 능력도 갖춰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제약바이오 이 회사들은 새로운 약물 개발 기술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좀 꼽힌다 이런 이야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사님께 이 챗GPT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포괄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요. 이사님은 챗GPT의 의견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얘기이고요. 예. 일단은 이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서 봤을 때는 좀 많이 개인분들이 들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약간 좀 쏠림이 오늘도 좀 심한 상황입니다. 지수는 이제 플러스권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2차 전지 섹터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소위 포모라고 하죠. 네. 내가 저 종목을 들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정말 이제 시장에서 소외감을 오늘 같은 경우는 더 한 번 더 느끼는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다잡으시면서 오히려 낙폭과대 섹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게 되면은 최근 7년 동안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 시가총액,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내에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최저치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소위 말해서 들어가서 물릴 자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돈을 버는 셀트리온 같은 종목도 있겠지만은 네. 대부분이 임상 위주의 어떤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래서 2020년 빠른 금리 인상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몇몇 종목들이 어제도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임상 의견에 어떤 노이즈가 있으면서 네. 하한가까지 가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의견 거절의 어떤 노이즈가 나오면서 거래가 정지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돈을 구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나오는데요. 네네. 결국 이런 이슈가 나올 때가 결국 바닥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악재들이 다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 내일이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업황과 또 투자 포인트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자, 이제 그 글로벌 최대 제약바이오 이 시장인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이 암학회 이야기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암학회를 앞두고 관심이 조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올해 국내 신약 개발 바이오 벤처도 대거 참여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뒤편에 보이는 이 자료 화면 좀 보시면은 이 올해 이 AACR 참가하는 미국 암 연구학회죠. 여기에 참가하는 국내 주요 바이오 벤처들 좀 이렇게 봤습니다. 국내 주요 참가 기업에는 한미약품도 있겠고요. 우리가 좀 많이 봐왔던 ABL 바이오, 티움 바이오, 루닛 등 여러 가지 좀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올해 참가를 조금 예정을 앞두고 있는 국내 기업 중에서 좀 이목을 끌 만한 곳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네, 여러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이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이 좀 있는데요. 한미약품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ABL 바이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ABL 바이오는 올해 이제 6월에도 이제 아스코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예정이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제 네네. 거기서 이제 임상 1상에 대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임상 1상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처음으로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파드 T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 상반기죠. 작년 1월 달에 1조 2천억 규모의 큰 규모의 라이센스 아웃을 이제 사우피 쪽으로 이제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계약금도 상당히 큰 규모의 계약금을 이제 수령을 했고요.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 특히나 이제 순수 바이오텍이라고 하죠.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이제 소위 먹고 살아가는 이제 순수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현금이 약 1,200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네. 자금을 조달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이것을 다 벌어들인 겁니다. 네.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번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주목을 받게 되고 그 안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가진 기업,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만약에 시장에서 높아져 간다라면은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좀 주목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한미약품과 또 ABL 바이오 뭐 여러 가지 좀 참가를 앞두고 좀 살펴주셨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 좀 한 몸에 받고 있는 ABL 바이오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벤트를 좀 앞두고 주가가 좀 급등세를 펼치지 않습니까? 자, 그랬다가 이제 재료 소멸로 인해서 하락하는 이 좀 경우도 있는데 이번 이 미국 암 연구학회 참가 기업의 최근 주가 상황은 조금 어땠을까요? 네, 주가는 뭐 여러분들 HTS를 찍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하. 네.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때 네. 모두가 다 쳐다보는 이제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 지금 같은 경우 최근처럼 이제 포모 장세라고 하잖아요. 네. 내가 저 종목이 없어서 정말 이제 좀 자불안석인 어떤 그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움직이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좀 시장과 멀어지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1년 전 주가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뭐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같은 종목의 경우에도 현재 주가 위치가 거의 2년 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해서 2년 동안 주가가 오른 것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2년 전에 들어가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수익률이 거의 안 난 상황이고요. 그 중간에 좀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분명히 많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그 종목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시게 되면은 뭐 소위 해서 안전마진을 어떻게 보면 확보를 하고 들어가실 수가 있겠고요. 네. 여기 들어 소위 물릴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네. 상당히 좀 좋은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지금 주가 위치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신규 접근을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 현재 주가만 봤을 때는 조금은 괜찮은 구간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미국 암 연구학회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또한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일명 해피드럭이 좀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이 해피드럭, 자 이제 뒤에 저희가 준비한 화면 보시면 어떤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 아닙니다. 자, 이제 개인의 건강과 즐거운 인생을 좀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약물로 어떻게 보면 행복과 관련된 말 그대로 해피드럭인 것 같은데요. 자, 이 해피드럭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제약 분야다라고 좀 말을 하면서 이 키움증권의 허혜민 연구원님이 쓴 이 리포트를 좀 토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관련 기업들의 주가 현황을 조금 봤는데 3월 주가 저점 대비 등락률을 좀 이렇게 바이오니아, 뭐 동아 ST, 방금 전에 좀 살펴주셨던 한미약품까지 해서 이렇게나 조금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제약바이오주 내에서도 이 해피드럭 분야가 조금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이 분야는 뭐 비보험 또는 고가라는 특성상 고성장이 조금 예상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해피드럭 관련주 내에서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해피드럭의 종류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는 뭐 발기부전 치료제가 이미 한번 이제 그렇습니다. 상용화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한번 친 상황이고요. 이제 추가로적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탈모 치료제 이 두 가지가 아직까지는 소위 말해서 해피드럭 분야에서 정복되지 않은 이제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만 치료제의 경우에는 이제 신경정신과적 약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식욕을 없애는 쪽으로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삭센다라고 하죠. 네. 이제 당뇨병 치료제, 그러니까 혈당을 좀 조절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서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의도치 않게 이제 체중 감소 효과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삭센다라는 어떤 제품이 나오면서 좀 안전하게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신경 정신과적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서라도 이제 살을 뺄 수 있다라는 네. 어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최근에 나온 위고비라는 제품의 경우에는 같은 기전인데 그것을 한 단계 좀 발전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뭐 소위 셀럽들이라고 하죠. 일론 네. 머스크나 뭐 킴 카다시안이나 이런 분들이 좀 좋은 어떤 사례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많이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출시가 되지는 않은 상황인데 네. 아마 내년 정도면은 출시가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 이제 한미약품이 좀 같은 기전을 옛날에 이제 만들었었는데 이제 개발을 하다가 라이센스 아웃을 이제 반환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다시 한번 이제 부각이 된다라면은 반환당한 라이센스 아웃 파이프라인이 네.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 이제 탈모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다 할 탈모 치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탈모 건기식 쪽으로 이제 바르는 뭐 네. 탈모 샴푸 뭐 바르는 약 이쪽으로 맞네요. 좀 이제 특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물론 그것에 대한 어떤 효능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좀 뭐랄까요? 좀 이제 뭐 정확히 증빙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소위 입소문을 통해서 그게 좋다더라 하면은 이제 일단 탈모 오신 분들은 이제 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입소문에 의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탈모 쪽에서는 이제 바이오니아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바이오니아.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한미약품과 바이오니아 정도만 일단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앞서 이제 살펴주신 것처럼 뭐 이렇게 뭐 발기부전 치료제 그리고 비만 치료제 또 탈모 치료제 이런 좀 효능이 있는데 뭐 K뷰티나 K 콘텐츠처럼 이 의료 업계도 그 짤을 달고 K 해피드럭으로 좀 해외 시장 진출이 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국내 기업들 조금 유의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딱히 유의할 점이라기보다는 네. 역시나 이제 그 최근에 감사 보고서 쓰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의료기기에 대한 분야도 여러분들께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료기기에 좀 더 첨언을 드리자면은 네. 이제 돈을 버는 이제 과거에는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게 되면은 네. 그 라이센스 아웃 전체 계약 규모에다가 곱하기 뭐 1, 곱하기 3해서 목표 시가총액을 정하는 그런 정말 단순한 방법을 썼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라이센스 아웃이 돈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을 시장이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았죠. 그래서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진짜 실제로 벌고 있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뷰노나 루닉 같은 의료 AI, 인공지능과 의료기기를 이제 결합한 이런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돈을 실제로 이제 벌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이제 의료기기의 어떤 새로운 어떤 영역을 개척하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새롭게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뷰노 같은 종목의 경우에는 워낙에 시가총액이 싼 종목인데 이 시장에 새롭게 진출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심정지가 오기 한 16시간 전에 이미 그것을 이제 측정해서 경고를 주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경쟁자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한번 이 시장에 이제 제대로 안착을 한다라면은 현재 시가총액 1,800억이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잘 돼가면은 이제 소위 템베거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뷰노 같은 종목들은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해피드럭을 좀 비롯해서 이 제약바이오 업계도 AI가 좀 화두였는데 그래서 현재 뭐 AI 의료기기 관련해서 뷰노라는 기업도 이렇게 조금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슈 좀 면밀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이사님께서 좀 꼽고 계시는 탑픽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방금 제가 뷰노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좀 더 이제 재무적인 측면에서 좀 첨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뷰노가 이제 시가총액 1,800 정도인데 지금 작년 매출액이 약 한 3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영업이 적자가 한 150억 정도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은
회사 이거 망하는 것 아니야라는 네. 걱정들을 이제 하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회사가 영업이익이 소폭 흑자로 좀 돌아설 것 같고요. 네. 이 정도의 속도로 가게 된다면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올해가 소폭 흑자인데 내년 같은 경우는 세 자릿수의 영업이익을 와. 기록을 할 것으로 어허. 보여집니다. 네. 성장 속도가 정말 빠르죠. 이 정도의 성장 속도라면은 지금의 시가총액에서 내년 정도 빠르면은 올해 하반기 정도만 이제 된다면은 지금 시가총액에서 곱하기 3 정도 하게 되면 시가총액 5천억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네네. 어떤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료기기인데 돈을 벌고 있고 거기에 네.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를 달고 있는데 오. 현재 우리 시장에서 처음으로 들어가는 퍼스트 인 클래스라는 어떤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뷰노가 새로운 스타 종목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 1호 인공지능 의료기기 상용화 기업으로 이 뷰노를 좀 꼽아주셨는데 특히나 내년 성장세 기대해 볼 만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리워드 홀딩스의 김성훈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이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실제 수익으로까지 챙겨가는 시간 고수의 선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통통 튀는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모셔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고수의 시선으로 심층 분석해볼 오늘의 키워드와 이슈 우선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가 대 금융 안정 어떤 거에 좀 치중을 해야 될지 3월 FOMC 연준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왈가왈부 이야기가 많습니다. 관련 이야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장님, 이 글로벌 증시 FOMC만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FOMC 결과 기다리는 증시 이제 한 치 앞을 몰라 안개 속에 있는 느낌으로 좀 답답하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좀 금융 시장이 진정되는 모습이 조금 보이면서 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다시 무게가 조금 실리는가 이런 느낌도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고비가 놓쳐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SBB,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또 뉴욕의 시그너처 은행, 네.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그리고 뭐 UBS가 인수를 한다고는 하지만 뭐 상징적인 금융 시스템의 불안감은 조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때는 네. 이른바 모기지 사태로 미국의 사실은 이 금융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와해되는 상태까지 가기 직전까지 몰렸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은 최근에 이제 긴축에 따른 이제 시그널이 들어왔고 그게 이제 일종의 이른바 온라인 인출과 연결되면서 아니 이거 왜냐하면 대출도 용이하지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그런 충당금에 대한 부분이 완전하지가 못하다 보니까 자기 은행에 채권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산이 빠져나가니까 고객들이 인출을 앞다투하기 시작했고 맞아요. 그게 이른바 우리가 뱅크런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사태가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도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불안감이 또 상대가 오리라는 걸 몰랐던 것도 아니고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보고된 재정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은 지난해에 뭔가 좀 구멍이 났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라면 대주주인 사우디 은행에서 더 이상 투자하기가 힘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불안해졌던 것이고 1년에 이제
중견은행들이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럼 골드만삭스가 위기가 왔느냐, 네. JP 모건이 위기가 왔느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웰스 파고가 위기가 왔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른바 우리가 경제나 정치라는 것은 이런 신호만으로서도 우리가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비를 해야죠. 그렇죠. 왜? 그 신호에도 무너지기도 네.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없는 것보다는 발생한 것 자체가 여하튼 우려하게 되는 상황이면은 분명한 거죠. 네. 하지만 가령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잠잠해졌다고 해서 정시가 그러면은 큰 폭으로 상승 모멘텀과 탄력을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불확실성은 좀 지속되고 있다. 아시아 정시를 견인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나무와 숲을 볼 때 숲은 여전히 네. 기후 환경 자체가 불안한 상태예요. 아하. 아직까지. 네. 하반기로 가면은 조금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잠시 불안했던 것이 좀 해소되니까 우리 정시도 지금 이제 다시 조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두려움 자체가 이제 조금 해소되는 단계가 되다 보니까 기관 외국인은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은 연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굳이 우리가 뭐 동결로 갈 이유는 없겠네. 왜냐하면 인플레 우려가 또 생기는 거죠. 그렇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런 걸 보면은 인플레 우려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지난달, 지지난달 잠깐 느슨하게 생각했다가 우려가 확대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이번에는 보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배입이냐 빅스텝이냐 동결이냐를 생각했을 때 한 중간 지점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중간 지점 베이비 스텝. 시장에서는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대체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점도표가 있다면 점도표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그건 뭐 공개가 당장 되는 건 아니니까 네. 네. 그런 정도의 상황이지 않을까. 왜? 골드만삭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 월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동결했으면 좋겠다. 그건 바람일 테고 네. 바람일 테고 빅스텝은 좀 과할 테고 그건 또 조금 파월 연준 의장도 조금 주저되는 부분도 있을 때 최근에는 매파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중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 뭐 최종적으로 뚜껑을 열어봐야 알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해 주신 게 미국 은행권 불안 진정에 글로벌 증시가 좀 회복세를 보였다. 이런 말씀 좀 해주셨는데 여기에 간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좀 발언이 어느 정도 좀 증시를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필요할 경우 예금에 대해 추가 보증을 하겠다라고 밝힌 뭐 예금 보장이 좀 화두였는데 제가 뒤편에 좀 준비해드린 화면 보겠습니다. 네. 자, 현지 시간 21일자로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미국 은행 시스템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예금 인출 사태를 겪는다면 비슷한 보호 조치 보장하겠다, 예금 보장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그렇죠. 네, 이 때문에 뭐 뉴욕 증시 은행주 중심으로 조금 오름세를 좀 보였고요. 그렇죠. 또 네. 여러 가지 근데 이제 더 이상의 금융위기는 없을 것이다 이런 좀 이 강조점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에 대해서 또 다소 성급하다라는 판단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저는 계실까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제닛 옐런이라는 인물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닛 옐런은 사실상 학자예요. 네. 그리고 노동 경제학 쪽의 태두입니다. 그러니까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연준 의장을 역임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닛 옐런 장관의 전문 분야는 경기를 활성화시킨 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 정책 쪽에 고용 쪽에 본인의 모든 관심이 가 있는 사람이에요. 노동 정책의 대가예요. 네. 그래서 연준 의장도 했었고 지금 재무장관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상당히 통화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성급하다. 아니 당신이 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그렇죠. 어떻게 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고용 안정에 방점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옐런을 잘 알아야 돼요. 옐런이 어떤 네. 사람이냐면 점심을 먹고 예전에 연준 의장 시절에 그 영수증을 제출을 할 때도 네네. 누구랑 점심을 먹었는지 다 써요. 오. 그래서 이른바 미세스 청렴이에요. 그만큼 깨끗한 인물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하네요. 그렇죠. 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의미냐면 본인이 강조하는 그 노동의 관점에서 볼 때는 고용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니 은행이 무너지면 얼마나 많은 실업자가 생겨요. 맞아요. 그런 옐런이 절대로 허용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지난해 11월 8일 날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바이든이
옐런 장관을 교체할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네. 두는 이유는 뭐냐면 네네. 옐런 장관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안정감, 재무장관으로서의 그 관리 능력, 그 부분을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하지 않아요. 네. 옐런 장관은 굉장히 보정수표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눈길을 둘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옐런 장관과 그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 사이의 교집합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인플레는 막아야 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은행에 대해서 안정적이다는 이야기는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니 은행이 이렇게 불안해지는데 금융권이 불안해지는데 금리를 올려? 당신들 뭐야? 맞아요. 이게 이제 월가의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그게 내화부동하지 않아요. 그 옐런 장관은 뭐냐면 선을 그어버리죠. 안정화됐잖아. 그럼 우리 목표는 어디? 인플레야.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옐런 장관은 부부가 경제학자입니다. 고용의 모든 방점을 두고 있어요. 네. 그리고 본인이 연준 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쪽에 방점을 두고 있는 그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네네. 어쨌든 통화가 안정돼야 돼. 물가가 무너지면 안 돼. 그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의 FOMC를 봐야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FOMC 결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연준의 금리 동결 이 이야기도 계속 제기가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동결을 단행할 경우에는요, 연준이 본인들의 정책 실수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현재까지는 베이비 스텝에 더욱더 좀 치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동결은 12.9%, 베이비 스텝은 87.1%로 베이비 스텝에 더욱더 좀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만약 연준이 베이비 스텝을 단행하게 된다면요, 네. 이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나 뭐 금융업에 미칠 영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은행주 쪽에서는 조금 회복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산업 쪽에 이제 정신이 좀 더 무거워지죠. 아무래도 기술주도 조금씩 살아나다가 금리가 더 올라간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러면은 채권 할인율이 또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담이 되죠. 그렇죠. 아무래도 성장주 쪽이나.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 잘 네. 보셔야 돼요. 우리 또 서울경제가 또 그래프를 잘 준비를 해요. 네. 자, 이게 차이가 이제 더 커지는 미국과 거예요. 한국의 금리 그렇죠. 차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국과 붉은색이 이제 우리인데 3.5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은 베이비 스텝이기 때문에 4.75까지 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1이 넘어요. 그렇죠. 맞네요. 네. 1.25가 되죠. 네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는 무거워집니다. 예. 그러니까 은행들도 왜냐하면 우리 은행들도 그러면은 그래? 그럼 금리도 올릴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없죠. 누가 이걸 막아요? 이복현 금강원장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하. 은행들 장사를 해? 윤석열 맞습니다. 정부에서 은행 네. 장사를 해? 안 돼. 안 되라고 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은행주가 우리도 1, 2월에 솟았다가 2월 중순쯤에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이유 때문에. 이유가 네. 정책적으로 개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자, 이 투자자 관점에서는 뭘 봐야 돼요? 네. 이럴 때 은행주가 그래도 다시 회복될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린 정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이 이 금리 잔치하는 거 원하지 그렇죠. 않아. 그러면 이럴 때 은행이 좀 무거워진다. 뭘 봐야 돼요? 보험주를 봐야죠. 보험주. 보험주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네네. 보험주 쪽으로 보면서 최근에 자동차 보험 관련 부분도 뭐 한불리 때문인가요? 그렇죠. 예, 한불리 알아요? 네, 한블리. 예, 한문철 변호사. 네네. 후에서 하여튼 알죠, 알죠. 교통사고율을 줄이잖아요. 네. 제가 이 말씀드린 그래서 이 손보 쪽에 손실이 좀 적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실손보험들도 예전처럼 그렇게 후하게 막 퍼주지 않아요. 그러면 보험 쪽은 괜찮다 이 말이에요. 은행이 무거워질 때 보험 쪽은 또 최근에 메리츠는 또 옷을 갈아입었죠. 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보험 쪽에는 조금 무게가 실린다. 네. 그래서 은행이 무거워질 때는 이른바 시소 현상처럼 보험 쪽으로 우리가 쳐다보는 네네. 이런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작년에 이 여러 어떤 형태든지 재보험률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좀 확인하면서 좀 옥석을 가려가면서 보험주 쪽에 이렇게 은행주가 무거워질 때는 눈길을 조금 돌리셔도
전략적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한미 기준금리 차이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개별 저희 우리나라 좀 이슈에는 좀 정책 관련된 이야기도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은행이 조금 무거워질 때 보험주로 조금 관심을 쏠리시는 건 어떨까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앞서 조금 이 정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셨는데 이 우리나라 한국은행 다음 스텝의 기추가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 다음 달 4월 금통위가 열릴 예정인데 여기에서 뭐 동결이냐 베이비 스텝이냐 여기에서 왈가왈부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정책적인 부분도 좀 맞물려 있겠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한은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글쎄 저는 이제 뭐 창드래곤이죠. 제 드래곤이면 네. 이재용 회장이고 창 드래곤이면 이창용 하는 총재인데 네네.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워낙 또 학자고 서울대 교수를 하다가 이제 발탁이 돼서 네. IMF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요. 이렇게 막 금리를 푹 올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IMF에서 아시아 국장을 하면서 전반적인 아시아의 흐름도 있지만 또 세계의 금리 상황에서의 불가피하게 우리의 선택을 회피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게 너무 벌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맞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베이비 스텝 정도는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벌어졌을 때 네. 지금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안정적인 하반기로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연준에서 적어도 베이비 스텝 정도 해서 이제 올리는 상태가 된다면 한은도 조금은 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너무 불가피하게. 차이 나니까요. 아무리 신중한 이창용, 창 드래곤이랄지라도 네. 이때는 묵묵히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조금 베이비 스텝 정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그런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조금 이제 금리도 그렇고 불확실해지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몸이 무거워지잖아요. 네. 그럼 조금 더 정책주 쪽을 보면서 오히려 정책주는 정부의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에 막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은 눈만 뜨면 에코프로만 쳐다볼까요? 에코프로 BM을 쳐다볼까요? 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숲을 보면서 숲을 보면서 나무는 어떤 나무를 이게 이 버드나무일지 아니면 솔나무일지 잣나무일지 네. 이런 것들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뉴욕 증시, 미국 기준금리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4월 금통위에서도 뭐 베이비 스텝 조심스럽게 점쳐주셨고 아무래도 정부의 프리미엄이 조금 붙을 가능성이 있는 정책주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FOMC 이후에 주목해볼 만한 섹터나 뭐 종목들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일단은 최근에 2차 전지 쪽에 거의 눈길이 아니라 눈독을 들이다시피 했어요. 네. 근데 조금 방향이 바뀔 거예요. 근데 금속이나 유통이나 지금 또 미국에서 협상한 내용이 나왔죠. 네. 우리 중국 투자를 한 10년 반도체 투자를 유예해 주겠다. 한 5% 정도 증산하고 기술적으로 중국에서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업그레이드하는 거 허용해 주겠다 그랬어요. 이거 호재예요. 네. 그래서 저는 5월 7월 넘어가면서 하반기 쪽으로 넘어가면서 반도체 쪽은 서서히 기지개를 펼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자꾸 내화부동 할 필요 없고 자고우면 할 필요 없이 네. 결국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은 언젠가 좋아져요. 그걸 절대 잊지 말아라. 그래서 새로운 주도주에서 바이오나 바이오. 로봇이나 우주 테마 쪽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곳이기 때문에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또는 인텔리안 테크가 우주 쪽이니까 그쪽도 좀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이름만 들어봐도 로봇과 관련된 건 아시겠죠. 물론 2차 전지 쪽도 앞으로 이제 시간을 두고 계속 우리가 시간차 공격과 시간차 또 이익이 날 거예요. 네네.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거고 로보티즈나 이런 거 부분들 좀 봐주시면 좋은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머릿속에 결국 지역적으로는 시진핑이 푸틴을 만났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는 안보와 경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가 만났다. 그러면 미국과 일본이 또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이 만나고 있는 그 찰나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우크라이나로 가서 젤렌스키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적으로는 중동을 봐라. 호르무즈를 봐라. 네. 그다음에 우리가 산업 쪽으로 보면 좀 방산 쪽을 봐라. 왜? 네.
시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상황이에요. 네네. 그렇다면은 시간이 우리 한 30초 되나요? 네. 네. 그래서 좀 방산 쪽에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뭐 하나나 뭐 LIG, 넥슨이나 그거 말고 조금 풍산을 비롯해서 이 대기업 방산업체의 튼튼한 부품 공급업체가 되고 있는 쪽을 좀 더 눈여겨 네. 쌍용정보통신이든 네네. 이쪽을 좀 봐줄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FMC 이후에 바이오주, 로봇주, 뭐 우주, 항공 섹터들 여러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서 방산까지 지켜보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